아침 일라디오. 어제도 선선한 날씨에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소나기 소식이 잦은 이유는요,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아주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도 하고요.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으로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과수를 비롯해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마음들 많이 졸이셨잖아요. 아직도 좀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뭐 또 소나기 그리고 6월 하순이면 시작될 장마가 또 걱정이 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찾아올 뜨거운 날씨 또한 농사 짓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특히 초보 농부분들이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에 지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슬기롭게 농사 짓는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코너 만나볼게요.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향기 좋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잘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저 강승화가 진행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강승화 진행 한 달 기념 치킨 앤 콜라 세트, 오늘의 오세농 한 분 추첨해서 바로 방송 중에 발표해서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호박. 종류가 다양한 만큼 조리법도 다양하죠. 애호박과 풋호박과 같은 동양계 호박은 수분이 많고 끈적거리는 성질이 있어서 조림이나 볶음류의 요리에 적합하고요. 단호박, 대형 호박과 같은 서양계 호박은 육질이 단단하고 수분기가 적어서 튀김이나 과자, 스프 등을 요리할 때 좋습니다. 요즘 길쭉한 주키니 호박도 주변에 많은데요. 흔히 돼지 호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볶음이나 중국 음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 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호박하면 울릉도 호박엿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울릉도가 호박의 주산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엔 오해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애초에 울릉도 호박엿은 후박나무 열매로 만든 후박엿이 호박엿으로 잘못 구전되어 알려진 것이라고 하죠. 물론 지금은 후박나무가 워낙 귀해지고 호박엿이라는 명칭이 굳은 터라 울릉도에서도 호박으로 엿, 조청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호박과 생크림을 같이 끓이고 견과류를 올리면 맛있는 스프가 되고,
새우젓과 이것을 볶으면 맛깔난 반찬이 되고 단호박에 속을 파내고 그 속에 해물을 넣거나 훈제오리를 넣어찌면 더없이 좋은 보양식이 되겠죠. 또 넓적한 잎을 찜기에 쳐 호박쌈으로 먹으면 사라졌던 입맛도 되살아나죠. 마음에 드는 호박 메뉴가 있으신가요? 호박 요리로 즐겁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호박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호박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 수협중앙회, 올해 중으로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불어닥친 경영위기, 이걸로 인해서 2001년 4월에 총 1조 1,581억 원의 공적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는 수협중앙회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21년여 만에 공적 자금 전액, 남아있는 나머지 공적 자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초 수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공적 자금 상환 합의서에 따르면은 이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된 이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기간 동안 이 공적 자금을 상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걸 좀 5년 정도 앞당겨서 상환하기로 한 겁니다. 기간을 좀 많이 앞당겼네요. 이렇게 서둘러 공적 자금을 갚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예보와 맺은 합의서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게 공적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했던 예보 입장에서는 수협중앙회의 회계 개정 중 하나인 신용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운영상 제약을 걸었던 건데요. 이 신용사업 특별회계라는 거는 예보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계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계 개정을 통해서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받고 또 받은 배당금은 공적 자금 상환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을 좀 걸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이제 조합원,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지도경제 사업을 해야 했을 텐데 재원 조달이 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도 신경분리, 그러니까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 법인으로, 그러니까 수협은행이죠, 이걸 만든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이후에 지도경제사업에 쓸 수 있도록 명칭 사용료라는 것을 또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강한 한도를 두면서 이 수협중앙회가 지도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수협중앙회가 조기에 공적 자금을 상환하기로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환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공적 자금 조기 상환을 하는데 지금 국채를 매입해서 상환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자금이 1조 1,581억 원인데요. 이 중에 2017년 이후에 이제 상환한 금액이 4,007억 원 정도였고요. 그래서 남은 게 7,574억 원 정도인데 이걸 올해 중으로 액면가 기준 1년에서 5년 만기 국채를 매입해서 한꺼번에 예부에 현물로 상환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공적 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고 또 목적 사업인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 규모 내에서 법인세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상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매입을 통해서 갚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채 매입을 통한 상환이 가능해져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적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는 내부 여유자금 2,700억 원 정도에 더해서 3,900억 원어치의 수상금융채권, 그리고 수금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둘 다 사실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내부 여유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 이익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고, 또 수금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자금은 또 무이자 자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상환할 경우에는 수협중앙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할 때 이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협중앙회로서는 21년을 끌어오던 공적자금 관리 시기를 마무리하게 된 건데 이게 상환이 완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지도 경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이런 겁니다. 네. 기존에 수협중앙회하고 예부가 맺은 공적자금 상환 합의서에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지도 경제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명칭 사용료에 취해졌던 수치 제한 조치도 풀리게 됩니다. 이런 조치들 감안해서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데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수협중앙회가 신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배당금 이게 한 최대 6천억 가량 네.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여기에서 수금채 이자하고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내부 유보금 등을 차감하더라도 약 3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 사용료도 연 430억 원 정도로 이제 정액이 가능해져서 6년간 약 700억 원 정도 더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2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어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어업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관련 시행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고유황 경유에 대해서 면세 가격을 고시를 하는데요. 리터당 1,100원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고시 가격이 이것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6월 1일자에 수협중앙회 고시한 고유황 경유 리터당 가격이 1,296원인데요. 네. 여기에서 기준 가격인 1,100원을 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의 50% 그러니까 98원이 유가연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유가연동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유류 구매 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요. 네. 매월 수협을 통해서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 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업인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제가 참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이 수원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힘드셨어요? 좀 힘드셨나 봐요. 아침에 일찍 운전하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비가 좀 양이 적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최근엔 좀 비가 많이 왔죠? 예. 네, 소나기도 좀 오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또 농사일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농작업을 하다가 내리는 시원한 비를 맞는 모습을 보고 저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네가 드디어 이제 농부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소나기 올 때 이렇게 비를 맞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요? 요즘 내리는 소나기는 산성비요?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조심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 이제 개활지라 그러나요? 이제 나무 없는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높은 곳으로 먼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번개 맞지 않으시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도 빈데요. 낮에 너무 덥거든요. 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낮에는. 네, 맞습니다. 예. 일교차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농사 짓기 괜찮은데 한낮에는 제법 무더운데요.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또 한낮에 작업을 하셔야 한다면 좀 챙이 넓은 모자와 함께 좀 흰색 계통의 긴팔 상의 또는 이제 팔토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직 모기와 같은 독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또 시작했고 그래서 팔을 가려주는 것이 체온을 낮추고 햇볕에 화상을 입지도 않고 벌레 피해도 막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 농사하실 때 선글라스 끼고 하세요?
네, 가끔 씁니다. 이 해가 너무 강해서 네. 뭐 자외선 이런 게 너무 눈이 강하니까 부셔요. 예, 그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네. 예. 그 작업을 할 때는 또 햇볕을 등지지 말고 네. 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앉게 되면 챙임 넓은 이런 밀짚 모자에 온몸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작업하는 팔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아 방법이 이게 우리는 흔히 등지잖아요. 네. 그러면 해를 넓은 모자를 쓰고 해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네. 등지게 되면 등으로 햇볕을 되게 받게 뜨거워. 예.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서 작업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몰랐네요. 그리고 또 적당한 휴식과 또 시원한 물을 휴대해서 예. 간간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좀 더 지치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작업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슬슬 수확을 시작하는 작물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양파와 마늘은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곧 이제 감자도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될 텐데요. 감자. 이렇게 땅속 줄기 채소들은 큐어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큐어링. 네.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저장도 안 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한 2주 정도 말려주는 작업을 말리는 거군요. 예, 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또 감자를 수확할 때는 간접적인 햇볕에도 이렇게 색이 파랗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위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골판지 같은 걸 덮어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좀 잘 말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면 수확은 이렇게 하고 파종을 하는 작물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제가 날짜로 꼭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뭡니까? 네, 6월 20일까지는 콩을 심어야 되고요. 10월 10일 전에는 예. 밀이나 보리를 파종해야 된다. 이거 있는데요. 꼭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2월 20일 전까지는 콩이나 팥과 같은 콩류의 파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네. 이때 심는 이유는 너무 웃자라지도 않고 또 첫서리 전까지 결실이 이루어지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콩은 물을 좋아하지만 팥은 콩보다는 물을 꺼리기 때문에 심을 위치를 잘 판단하셔서 1m 20cm 정도의 넓은 이랑에 30에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네. 2알에서 3알 정도를 넣어서 2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너무 많은 걸음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대신에 석회비료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콩의 종류가 진짜 많지 않나요? 네. 콩은 용도에 따라서 메주를 담궈서 먹는 이렇게 된장화가 간장을 만드는 네. 메주콩. 메주콩. 예, 또 장콩이라고도 하고요. 충청도에서는 또 종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장콩 혹은 종콩. 예. 그다음 이런 종류에는 이제 장단태라든지 금강태, 부석태와 같은 토종콩들이 아주 유명하고요. 예. 또 밥에 넣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는 콩들을 밤콩이라고도 하고요. 네. 예, 또 이건 밤콩은 이제 밥맛이 난다 그래서. 밥맛이 나서. 예. 그리고 또 밤밑콩이라고도 이렇게. 밤밑콩. 예. 부릅니다. 네.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대추밤콩, 호래비밤콩, 아주까리 밤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콩 이름들이 상당히 귀엽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이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호래비 밤콩. 너무나 쓸쓸한 이름입니다. 네. 예. 호래비가 너무 쓸쓸한. 네. 이 중에서 이제 호래비밤콩은 보통 콩을 이제 3알을 심어서 예. 2포기씩 의지해서 키우는데 네. 이 호래비밤콩은 한 포기씩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비자비콩, 대추밤콩, 그리고 아주까리 밤콩은 생긴 모양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콩나물 만들어 먹는 콩 있잖아요. 그건 무슨 콩이에요? 네. 콩의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나물콩이 있는데요. 네. 또는 이제 질금콩이라고도 합니다. 나물콩 혹은 질금콩. 네. 콩알이 작아서 콩나물을 만들어도 이제 콩나물 머리가 너무 크지 않아서 네. 적당한 것을 이제 주로 나물콩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진우니콩이라든지 네. 오리알태, 백승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콩을 내가 뭐 어떤 콩을 키울지 결정을 했다면 제대로 키워야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콩이 자라서 잎이 6장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가운데 순을 질러줍니다. 이게 적심이라고 하는데 네. 위로 자라 쓰러지지도 않고 또 가지를 많이 벌려서 수확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콩꽃이 피기 직전에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순지르기를 하지 않고 잎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순지르기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요?
순지르기 할 때 같이 하는 작업이 네. 콩 옷걸음 주기를 작업입니다. 네네. 예, 밑거름을 덜한 대신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자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때부터는 이제 역할이 끝나거든요. 끝나는군요. 네, 그래서 별도의 거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콩꽃이 피게 되는 시기에 또 너무 메마를 경우에는 별도로 고랑마다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줘야 하기도 합니다. 파종을 좀 늦게 하는 콩도 있습니까? 장마가 그치면 이제 7월 중에 파종할 수 예. 있는 콩이 있는데요. 네. 강낭콩과 완두콩이 강낭콩, 있습니다. 완두콩. 네. 봄에 심었던 콩을 2번 심기 때문에 두벌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벌콩. 7월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또 첫서리 직전까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 결실을 못 보기 때문에 7월 중에는 꼭 심으셔야 합니다. 이거 휴대전화에 막 알람 같은 거 해두신 거 아니에요? 6월 20일에는 무슨 콩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엄미경님께서요. 고추 방아다리 밑으로 이파리 제거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제 고추 심으신 지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면 네. 고추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이 뿌리 활착을 하는데 도움을 네. 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활착을 했을 테니까 밑에 잎들은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엄미경님. 이기를연님. 고구마 잎이 누렇게 변하는 원인이 뭘까요? 네, 지금은 이제 아마 가물어서 예. 그 물을 공급 안 하면 밑에 있는 잎들이 계속 누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물이 좀 모자란 거군요. 네네. 물을 좀 충분히 주셔야겠습니다. 8057번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부추밭에 요소 비료를 주고 일주일 후에 갔더니 누렇게 시들어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처방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거름을 너무 진하게 주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아니,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기다리시면 그거 적응해서 또 다시 나오니까 아이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답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비료를 또 과하게 주면 안 되는군요. 네. 박종수님. 거름 때문인지 파리가 많이 날아다닙니다. 호박이나 박에 알을 칠 때가 있는데요. 퇴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박 과실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있어서 네. 호박 과일에 이렇게 침을 꽂고 안에다 알을 쓰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호박을 쪼개면 안에서 애벌레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건데 네. 주로는 이제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완숙태비가 아니라 미숙태비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하늘탈이라고 하는 그 야생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 하늘 수박이라고도 하고 네. 동그란 열매가 있는데 그게 중간 기주 식물이에요. 그 호박 뭔가요? 과실파리에 예.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오는. 그거 빨리 없애야겠네요. 네, 주변에 그런 야생 식물이 없는지 한번 보셔서 있으면 좀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에 있는 풀들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2404번님, 6월에 상추씨 뿌려도 되나요? 네, 지금 이제 폭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심으면 7, 8 이렇게 수확을 할 텐데 그때는 너무 더워서 상추들이 제대로 이렇게 못 큽니다. 녹아내리는구나. 그래서 네. 가능하면 씨앗을 파종하실 때는 네. 고추 그늘이나 가지 그늘에다 이렇게 파종하시면 상추를 또 한여름에도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399번님, 두더지 퇴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능하면 이제 바람개비를 좀 세워놓으세요. 바람개비. 예, 그러면 이제 이 바람개비가 돌면서 네. 진동하는 음이 땅 속에 이렇게 전달되면 두더지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기고요, 우퍼 스피커 틀어놓으면 안 됩니까? 땅에다가 진동이 필요하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번 순서는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분노는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파멸로 이끄는 인간의 최악의 감정이었나 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후회 막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심보감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 자장가의 대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장이 공자에게 모든 공부를 마치고 떠나려 하면서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글자 한 글자가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때 공자는 참을 인자, 이 인자 한자를 가슴에 꼭 새기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불상사에 대하여 자장에게 차근차근 들려줍니다. 천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어 조정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제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의 관료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결국 죄를 얻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간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하늘이 맺어준 형제의 인연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부부간에도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부부가 헤어져 자식들이 외롭게 될 것이다. 친구간에도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하면 몇십 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 온갖 재앙과 원한이 나에게 이를 것이다. 참을 인자 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살라고 제자인 자장에게 충고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공자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충고를 들은 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제선제라 난인난인이요 비인불인이요 불인비인이로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분노란 참으로 참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 없고 참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니죠. 인간이기에 참을 수 있고 참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자장의 맹세입니다. 분노,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발현될 때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인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 지운이라. 잠깐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 벌어질 근심을 예방할 수 있다. 분노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가슴에 깊이 새겨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도 재치 있는 오세농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화, 제가 진행한 지 한 달 된 기념으로 치킨 앤 콜라 세트 하루하루 한 분께 쏘고 있는데요. 오늘의 오세농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538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90세 되신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옹심이 넣고 호박죽을 자주 해주시곤 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편찮으셔서 친정에 와서 함께 시간 보내고 있어요. 힘내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가 강승화 아나운서 팬입니다. 힘찬 진행에 지난 한 달 아침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 축하드려요.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치킨과 콜라 세트 5386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당첨자 한 분만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세농 문자는 토요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제가 동학개미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뭔지 아시죠? 동학개미.
네, 개인 잘 투자자. 알죠. 예.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국내 주식이 네. 폭락을 했군요. 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예. 건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열리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요. 네. 이 코스피는 3.52%, 이 코스닥은 4.72% 떨어지면서 두 시장을 합쳐서 88조 원이 하루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 주가도 1년 중 최저가로 떨어졌는데요. 반면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5원 넘게 뛰면서 12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토요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6%나 뛰면서 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예.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달러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만큼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이 주식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반면 또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갔다고 또 금리를 올렸다가는 또 경기가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힘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네. 이어지고 있군요. 네,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대통령령 같은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 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 시행령이 법률과 다르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법은 시행령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은 행정 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 완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를 둘러싼 논란도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군요. 네, 지난 일요일 오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발표한 것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이 시차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또 영화인들과 만찬을 한 직후에 이 합동참모부가 이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측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는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9.19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에 빈틈이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구심까지 가질 것은 없다라면서 이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지만 어제 지난 일요일의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와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없이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권양숙 여사는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많이 참으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인터뷰가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문제와 유기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2부속실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논란에 휩싸였던 대선 후보 시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왜 매사를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냐라면서 예전부터 찾아뵈려 했다가 시간이 맞아서 찾아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이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또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는 것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원의 이번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리는데요. 이번 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수사가 더 위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낼지 한번 숨고르기를 할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지난해 9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회에서 윤호진 사건을 맨 먼저 터뜨린 사람이라면서 다 알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라고 전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윤호진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한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발언이 이 당시 야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답변서와 자료를 냈지만 이 공수처는 근거 없이 대선 주자를 비방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다만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원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협의했다라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건너뛰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창기 청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는데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청문회가 한 달 가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기한을 넘기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창기 청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창기 청장은 새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이 많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네. 이 대통령실 측은 더 기다려보고 상황을 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까? 네, 어린이 62명이 어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이 헌법 소원은 국가의 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이를 안 해서 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의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정도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을 낸 아이들은 이 정도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래 자신들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 아이들 중에는 이 태명이 딱따구리인 5개월 된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소송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19살이 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이 유럽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면서 학교 파업을 벌이고도 있는데요. 네. 이 소송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소원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이 태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정책이 미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쟁점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환경보호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뉴스 브리핑 소식 중에 여러분들께 수정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은 화제 영화죠. 브로커. 이게 개봉 예정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개봉을 했고요. 많은 인기를 끌면서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개봉 예정작으로 주목받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칸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정말 기대가 되죠. 최동훈 감독의 신작도 나오네요. 외계 더하기 인 등이 있습니다. 외계 플러스인? 외계 더하기 인? 어떤 이런 제목이군요. 이런 한국 영화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